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대 소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덜 가지고 시간도 짧죠? 들어오면서 봤죠? 그리고 참고로 현대시와 무지하게 겹치는 게 많아요. 현대시에서도 개화기 작품은 잘 안 나온다. 왜? 그럴 바엔 구전 오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소설의 보편적인 특징인 입체적인 인물 구성은 아니었고요. 평면적인 등장인물 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20년대를 볼 때에는 45년까지 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를 묶어서 보겠다 이겁니다. 계급주의 소설이라는 거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그 노동자들이 현실적에서는 방아 불 지를 수 있어? 나한테 갑질하는 상사 죽일 수 있어? 이런 거 못하니까 우리나라 민족계는요 한글 문학이 이때부터 생겨나요. 다시 예전에는 한때 그 문학들이 많이 물리다가 다시 생겼는데 문제는 이념간의 대립이죠. 우리가 6.25 전쟁 발발의 배경은 이념간 대립에 있었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계속 부딪혀. 그 다음에 70년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독재 권력, 그리고 산업화 현대화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1970년대에는요, 독재 권력을 맞서서 좀 더 60년대보다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 얘들아, 상영의 뒤에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대소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짧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좀 부담 덜 가지고 시간도 짧죠? 들어보면서 봤죠? 그러니까 부담 덜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집중 짧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현대시와 무지하게 겹치는 게 많아요. 왜냐? 우리는 개화기부터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현대소설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거의 다 겹치기도 하고요. 설명해주는 게 90년대에서 개화기까지로 범위가 같아서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덜합니다.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화기입니다. 개화기는요, 가보개혁에서 국권피탈에 이르는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서구 열강과 일본, 중국이 이 땅에서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였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정렬하게 전개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보개혁 이후에는 보수와 개화 세력이 대립이 심해지기도 했고요. 서구의 문화가 계속 들어오면서 신문학 운동으로 확산되어 가게 되었죠. 그 다음에 고전 문학에서 현대소설로 넘어가던 시기잖아. 어떻게 보면 개화기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했죠. 현대시에서도 개화기 작품은 잘 안 나온다. 왜? 그럴 바엔 고전 논문 낸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안 내요. 그냥 고전소설 내고 말지 현대소설 여기서는 안 냅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근대지향적 문학이 태동하고 개화, 계몽, 자주독립, 애국 등의 문학의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신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전에서 근대로 바뀌면서 생긴 게 신소설이에요. 신소설. 새로운 신이 90년대에 생긴 게 아니라 10년대에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당대의 현실적 인물이 등장하고 자주독립, 신교육, 남녀평등, 자유연애, 미신타파 이런 개화 사상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고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장면 묘사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고요. 근대적으로 언문일치의 문체에 접근하면서 거꾸로 역순행, 원래 문학, 고전 소설은 어땠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현대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도 도입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때까지 개화기잖아. 현대소설의 보편적인 특징인 입체적인 인물 구성은 아니었고요. 평면적인 등장인물 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도 굉장히 우연적이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고전과 현대에 연결하는 나름의 과도기 상황에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이인직의 혈앤우, 그리고 이혜조의 자유종,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혜조의 구마검, 그 다음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 정도 작품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사 전기 소설입니다. 자, 역사와 전기, 이거는 뭐예요?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소설과 함께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인물 있죠. 영웅. 이순신과 같은 역사적 영웅의 일생을 그린 소설들이 유행했습니다. 동시에 영웅은 외국에도 있죠. 그래서 외국 영웅 전기를 번역해서 우리 민족에게 전해주기도 했고요. 을지문덕 이순신, 아까 이순신 얘기했죠. 이런 민족적 영웅들의 전기를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신소설은 약간 친일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주체적 저항의식을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거랑은 다르게.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 문학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신소설 시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은 신채호의 을지문덕전이 있고, 을지문덕 영웅이잖아. 을지문덕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지연의 애국부인전도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작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년 이후, 바로 20으로 넘어가진 않고 17을 일단 짧게 보고 바로 20으로 넘어갈게요. 10년대 국권 피탈 이후에 총독부가 엄청나게 강제로 신문사 억어 누르고 소규모 잡지들만 이제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서 근대 소설도 등장했는데 구어체, 일단 첫 번째 구어체, 그리고 구체성, 그 다음에 개화와 개몽. 확실해요. 근대가 목적이고요. 개화와 개몽을 굉장히 주제의식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화되고 개몽되어야지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하는 경우가 이 시기의 소설에서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대입니다. 우리 20년대를 볼 때에는 45년까지 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를 묶어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회유정책, 문화정책 하면서 지내고, 그 다음에 20년대에는 단편소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갈아갈 길을 모색하기도 했고, 또는 개성의 자각과 시대의 어두운 면을 포착하는 사실적인 단편소설이 주류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기억나시죠? 낭만주의, 사실주의 현대시에서도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생겨난 현대 소설 작품은 김동인 시인의 먼저 배따라기라는 작품이, 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진건의 너희들 다 알걸? 운수 좋은 날. 어쩐지 오늘은 운수가 좋더라니 하고 와이프가 돌아가시죠. 운수 좋은 날. 그 다음에 염상섭의 만세전이 있습니다. 3.1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죠? 만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 정도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계급주의 소설. 우리 첫 번째는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소설이 많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계급주의 소설도 있습니다. 자, 계급주의라고 하면, 계급하면은 신분, 노비, 양반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 빈부격차가 큰 그 노동자와 이런 거, 이런 궁핍한 현실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계급주의 소설이라는 거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그 노동자들이 현실적에서는 방마, 불 지를 수 있어? 아니면 나한테 갑질하는 상사 죽일 수 있어? 이런 거 못하니까 이런 결말을 보여주기도 해요. 차이점 있죠? 고전산문은 해피엔딩. 해피엔딩인데 현대소설은 궁핍한 초래한 현실을 부정하는 양상을 취하는 식으로 살인, 방화 등의 결말로 맺기도 했다. 그 다음에 신경향파라는 게 등장해요. 신경향파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문학. 프로는요, 약간 그대로 얘 진짜 이쪽 분야에서 프로야 이거예요. 그래서 계급의식을 일깨우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런 걸 프로문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의 작품들이 신경향파, 프로문학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은 이제 30년대. 우리 20에서 45 배웠는데 30 왜 배워요? 30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0년대 보겠습니다. 이때가 억압과 수탈이 더욱 심해졌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소설가 많이 찌부됩니다. 많이 눌려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주로 도시적 삶에 대한 관심. 먼저 첫 번째, 도시 속 삶에 대한. 도시적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시기고요. 그래서 도시 속 현대 문명에 대한 소설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도시적 삶의 병리를 섬세하게 묘사한 세태소설, 풍속소설이 창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만 보고 끝낼 수는 없죠. 이게 도시소설이라면 농촌도 봐야죠. 그래서 농촌에 대한 주목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농촌에 대한 주목. 그래서 러시아에서 유행했던 브나로드 운동, 문자보급 운동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 농촌을 소재로 하거나 농촌을 변화, 계몽시키려는 목적의 노력을 다룬 소설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적인 소설의 재조명받게 돼요. 역사소설의 재조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역사에서 제재를 취하여 허구성과 통소성을 부여한 소설로 일제의 검열은 피하면서도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요. 역사를 제지해서 하다 보니까 허구성과 통속성이 부여돼서 우리나라가 이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소설이니까 현대를 비판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일제의 검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통하고 관련된 한국적인 것의 추구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답게 한국적인 것을 추구. 한국적인 것의 추구라고 하면 전통적인 의식 세계와 토착화된 현실을 소설화한 작품들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예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장편소설. 예전에는 단편이 많았어요. 거의 고전 소설은 다 단편이에요. 하나의 주제를 가진. 근데 이제 현대 소설의 30년대 들어서 장편 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편 소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깊이 있는 현실 탐구에 기반을 둔 장편 소설들이 창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예시를 토대로 보면 되고, 마지막은 이제 박화성, 최정희, 장덕조 이런 여성 작가들이 등장했다. 여성 작가들이 예전에는 대부분이 글을 쓰는 사람은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3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이제 4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40년대에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일단은 해방되던 시기인데, 해방되던 시기다 보니까 우리말 못 쓰다가 이제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주제의식, 우리말로 된 소설이 없다가 나중에 암흑기 이후에, 강복 이후에 다시 나오게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계는요, 한글 문학이 이때부터 생겨나요, 다시. 예전에는 한때 그 문학들이 많이 눌리다가 다시 생겼는데, 문제는 이념간의 대립이죠. 우리가 6.25 전쟁 발발의 배경은 이념간 대립에 있었죠. 그래서 이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계속 부딪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내 사상이 맞아를 강조하는 문학작품, 제 사상이 맞아를 강조하는 문학작품,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대립이 계속되었고, 나중에 조선 문학과 동맹 작가들이 월북하면서 조용해지고,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들은 우익 세력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한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질적인 문학사가 공존했던 시기로서 1945에서 49, 광복 직후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문학작품, 현대시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 시기 소설의 경향은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식민지적 삶. 지금까지 식민지적 삶을 살았으니까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까? 식민지적 삶에 대한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반성하고 그 기간 동안의 체험을 바탕으로 광복의 참된 의미를 모색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향의식. 귀향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귀향 가족이라고 하면 뭐예요? 고향을 향해 가는 거. 그래서 귀향의식과 현실적 삶에 대한 의식. 귀향하고자 하는 의식과 현실적 삶에 대한 의식. 얘는 광복 직후의 혼란성에 주목하면 돼요. 이해가 쉬워요. 이때 지식인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겠죠. 나는 똑똑한 놈들도 진짜 있었고, 귀향의식도 그래서 이때 현상화되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단의식. 이제 분단해야 된다. 남과 북이, 미국과 소련이 이때 군정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단의식이 이때 많이 형상화되게 돼요. 잠깐만. 분단의식의 형상화라고 해서 남과 북이 진주한 미국군과 소련의 군정으로 인한 문제와 분단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순수소설. 순수한 소설. 그냥 아까 시도 순수시 있었던 거 기억나요? 서정시. 그래서 얘도 순수소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냥 과거 얘기를 하는 역사소설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삶을 다룬 순수소설과 민족의식을 구체하기 위한 역사소설이 창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광복 직후부터잖아. 사회가 어떻겠어? 혼란하겠어? 안정됐겠어? 당연히 사회가 혼란하죠. 그래서 광복 직후 사회적 혼란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맞다. 이 작품들이 있습니다. 두파반 임종, 다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영마, 논이야기, 미스터방, 민족의 죄인, 채마식이 대표적입니다. 1940년대는. 그리고 목념의 마를의 개, 그리고 독 짖는 늙은이, 이런 것들이 정말 작품들로서, 현대소설 작품들로서 이런 주제들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50년대입니다. 50년대 뭐예요? 6.25 빠방 하죠. 6.25 빠방 하던 시기다 보니까
이때에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고 황폐화된 도시가 생기면서 그걸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들, 극복하다 보니까 분단 상황에 대해서 전쟁 체험과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이 등장해요. 그 사회를 사실적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이슈니까 내가 겪은 일을 소설로서 정말 말 같지 않은 참혹성을 겪었잖아. 그걸 소설로서 그대로 묘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학적 대응을 활발하게 모색하며 고착화된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반발하여 현실의 삶을 굉장히 밀도 있게 그려냈다고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민족에서 전후의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 전쟁 후에. 현대시랑 똑같아요. 기억하면 좋잖아. 전후의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 6.25 전쟁을 하고 나니까 전쟁 후에서 엄청나게 사회 현실이 더럽잖아. 사회 현실이 힘든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가치관 혼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조리한 현실 고발과 차별. 어떻게 보면 전쟁 자체가 우리나라 민족들끼리 싸웠잖아. 이거 얼마나 부조리하냐, 어떻게 보면. 개인과 사회의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소외된 삶의 문제, 부조리한 현실 인식, 행동을 통한 현실 참여 문제를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잖아. 이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급격한 성장 이전에 인간이 과연 어떤 삶이 과연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인간의 본질적 삶에 대한 거를, 인간의 본질적 삶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시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의 현실 의식과 참여보다는 인간의 본질적 삶, 도대체 삶은 뭘까? 이렇게 그냥 전쟁 나고 나니까 죽은 놈들은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이런 황망한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래서 인간의 본질적 삶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 현실만 반영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본질적 삶, 일상을 묘사하는 시 하다못해. 그냥 일상이 전쟁 중에는 감사할 거 아니야. 그냥 전쟁이 안 일어났던 그 시대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수 소설이 창작되게 되었다. 그래서 카이네우의 유예, 비 오는 날, 항마을 사람들, 오발탄, 순환이대 이런 작품들이 1950년대에 많이 창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6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0년대부터는 이제 전쟁 후에 우리나라 급속도로 발전했던 시기라고 했죠. 4.19 혁명 얘기했죠. 60년대부터는. 그래서 독재 권력에도 맞서고 산업화 현대화에 겪었던 시기라고 보면 되니까 첫 번째 소설의 경향은 일단 분단 현실, 분단되고 10년째잖아. 그러니까 민족의 비극, 어떻게 보면 이상가족이 생겼고요. 그쵸?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민족의 비극과 분단된 현실에 대해서 심화된 인식을 갖게 되었죠. 네,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감수성이 좀 더 다양해져요. 앞에서 우리 세 번째로 배웠던 게 뭐였어? 인간의 본질적 삶을 추구하려는 순수 문학이 등장했다 그랬죠. 이와 동시에 1960년대에는 새로운 감수성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감수성의 문학이 등장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근대적이잖아. 이제 근대화되고 민주화되던 시기다 보니까 1960년대는 경제성장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 급속한 경제성장만 다룰 수는 없죠.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죠. 의 이면에 대해서 그래서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기억하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70년대로 넘어갈게요. 예시 작품들은 그냥 표로 안 나고 여기 밑에 담겨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독재 권력, 그리고 산업화 현대화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1970년대에는요, 독재 권력에 맞서서 좀 더 60년대보다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면서 사회 문제, 농촌 문제,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산업화와 관련된 거죠. 산업화가 무조건 좋다 아니죠. 그래서 산업화가 가져온 문제에 대한 성찰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되는 분단이 계속 지속되죠. 20년 이상 지속된 거잖아. 지속적인 분단에 의해서
이상가족이 상처가 있잖아. 그 상처에 대한 인식도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근대적 규율, 근대적으로 생겨난 우리 이제 서양에서 받아들인 근대적 규율도 있고 조약 이런 거 있죠. 이런 근대적 규율과 제도의 본질에 대한 비판을 했던 시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로 삶의 뿌리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처지와 저항 의지를 형상화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황석연, 조세희, 이문구 등의 대표적인 작가가 있고, 다음은 윤홍길, 박완서, 김원일 등의 대표적인 작가가 있는데, 이때는 민족의 분단이 현실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샤프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다음은 근대적 규율,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생존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4시간에 배우는. 그런 권리들 또는 자유를 구속하는 거. 예를 들면 12시 되면 왱 하면서 못 나가게 하는 거. 통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제 황석연 작가의 산포 가는 길 또는 윤홍기 작가의 장마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8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민중문학의 기운이 문단의 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독재 권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반공주의자와 통일주의자, 남성중심주의자와 남녀평등주의자, 이런 여러 사상가, 이런 주의자들 간의 갈등이 제기됐던 시기로서 큰 혼란도 있었는데, 이렇게 제일 혼란했던 시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 변화의 동력이 많이 제공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시기는요, 주로 소시민적 진실의 탐구 및 개혁의 열정, 섬세한 심리 묘사를 바탕으로 소시민들의 삶과 정서를 담은 작품들이 창작되었고요. 그리고 역사대하 장편 소설이 융성되게 됩니다. 왜곡되고 모순되었던 현대사에 대한 반성. 80년대부터는 그런 거 많이 없어져요. 독재도 많이 해결되고. 그래서 지난 역사를 재조명한 대하장편 소설들이 완성되면서 80년대 소설의 주요 흐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이문열하면 생각나실 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귀자의 알걸? 원미동 사람들 들어보셨죠? 필독서입니다. 1호 계정 교과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작품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 그 다음은 9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요, 1898년 베를린 장벽 붕괴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냉전 체계가 많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약간 풀렸다. 약간 냉전이 완화되면서 얼어붙었던 게 녹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탈이념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의 도래, 개인주의의 강화, 소비대중화, 정보화, 세계화 등 이제까지와는 다른 환경이 다양하게 제시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첫 번째, 개인의 욕망과 일상이 부각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 개인적인 욕망과 일상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념적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1980년대의 격동기가 1990년대의 일상적인 삶으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의 탐색을 위한 모색 과정을 다룬 소설이 중심 흐름의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후일담 소설이라는 게 생겨나게 돼요. 후일담 소설이라는 거는 1980년대를 풍미하던 사회변혁운동, 사회가 엄청 혼란했다고 했잖아, 80년대가. 그 이후 좌절된 후에 느끼는 개인의 정신적인 방화. 왜냐면 사상이 둘 중에 하나가 대립했다는 건 둘 중 하나는 잘못됐고 둘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몰락하겠죠. 두 개가 공존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느낀 후에 개인의 정신적인 방황을 나타내는 표현들, 이런 작품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어낚시통신이나 고등어라는 작품이 90년대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대중문화와 연계된 쌍방향 문화. 이제 대중문화가 많이 생겨나요. 대중이 같이 공유하는 문화. 대중문화와 함께 연계된 약간 쌍방향 소통 하면 좋은 거잖아. 이런 쌍방향 문학이
형성되게 된다. 초기에는 신종 무협지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비평과 쌍방향 소통 등이 이루어지면서 문학성을 인정받는 기성 작가들과 네티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인터넷 소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성 작가가 등장했다. 여성 작가는 1930년대에서 등장했었죠. 근데 이 여성 작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 인정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고 동시에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되게 우세했던 시대입니다.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기치 아래 가정이나 가족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 찾기에 나서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밥바라기 별과 새해의 선물,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즐거운 나의 집,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예시고,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정리하고 끝내면 일단은 역사적 사건을 현대적 관점에서 풀어보면서 과거와 현재, 역사랑 관련이 되어 있네요. 그쵸? 뭐예요? 역사를 한번 현대적 관점에서 푼다. 즉,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을 해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시대,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졌잖아, 2000년대 이후. 그러면서 다문화 시대의 문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상적 문제, 이런 것들,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칼의 노래와 남한산성 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시대의 문학 작품으로서 이주 노동자에 관련된 명량 한밤길, 그리고 결혼 이민자와 장애인, 이런 것들을 묘사한 완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현대소설까지 마쳤고요.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시대 수업하느라 개고생하셨을 텐데 많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